이 규제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입니다. Lehman Brothers, Part 2.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말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왜 문제가 된 걸까요? 보통 집을 살 때는 집을 사고 구매한 집을 담보로 잡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서프라임 모기지도 주택담보의 한 종류인데 여기서 서프라임 뭐냐 하면 신용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말합니다. 보통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서류 심사 없이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는 해프닝이 발생되게 되었죠. 모기지 회사에서는 서프라임 등급의 대출로 인한 리스크보다 그들이 구매하려는 집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은 안 떨어진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 결과 대표적인 모기지 전문 회사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서프라임 대출을 주도했는데 결국 이 회사는 국유화가 된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는데요. 서프라임 모기지론을 바탕으로 문제의 파생 상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MBS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매한 모기지가 30년 원리금 상품을 계약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목돈이 묶이게 됩니다. 대출로 큰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30년에 나눠 갚아가게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목돈이 더 필요할 것이고 현금이 부족해지는 거죠. 결국 유동성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다는 집의 담보 서류를 채권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산 사람이 은행 대신에 30년 고정 모기지 원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MBS입니다. MBS를 판 돈으로 또다시 다른 MBS를 만들고 또 팔고 또 대출을 일으키고 팔고 대출을 일으키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자금이 자금을 돌려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빛으로 빛을 굴리는 무한 반복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실체가 없는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버블만 커지게 되는 결과가 만들게 된 겁니다. 은행이 유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MBS를 발행하여 판매하여도 새로운 구매자가 서프라임 등급의 MBS를 걸러내고 우수한 등급의 프라임만 구입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위험한 MBS를 구입하였을까요? 여기서 은행이 또다시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투자은행은 MBS 중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서류들, 즉 중간 이하의 등급의 신용등급을 높은 AAA와 함께 끼워 팔기를 합니다. 이 MBS를 모은 꾸러미를 CDO, 부채담보증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데 우량 대출 서류와 부실 서류가 섞인 CDO를 또다시 다른 CDO와 섞어 판매합니다. 그럼 2차, 3차의 CDO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부터는 은행도 어떤 게 부실 CDO인지 전혀 모르고 구매자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하나가 터지면 전부 터지게 되는 구조로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게 CDO의 베이직은 주택담보대출을 뿌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게 되면 폭탄은 터지게 됩니다. 그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이제부터 보험사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막아줄게. 보험만 내면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걸 막아줄 테니까 너네들은 상품만 팔아. 보험사에서는 은행과 돈놀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사가 CDO의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보험사가 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DS, 신용파산 수합입니다. 보험사도 이 상품의 수익률이 좋다고 본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파생 상품을 출시한다 하더라도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 만들어 놔도 시장이 호황이라 보험금을 지불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만든 효자 상품으로 취급했습니다. 문제는 오르는 부동산의 한계점이 봉착되고 버블이 터졌을 때 그 문제가 줄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차 오른 모기지 이자율과 부실한 경제 기반의 무리한 묻지마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바이어가 하나 둘씩 모기지를 못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집을 하나씩 포기하는 상황이 됐죠. 대출을 못 막은 사람이 점차 늘어나게 되자 보험사가 보험료로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면서 보험사도 결국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 거품이 터질 것을 알고 CDS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이클 버리입니다. 영화 빅쇼트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버블이 터졌다는 것은 5대 투자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의 30배에 달했습니다. 자신들의 자산 규모, 자신의 몸집보다 30배를 더 굴리게 된 경우죠. 결론을 말하면 MBS, CDO,
CDS 등 파생 상품들이 거품을 2중, 3중으로 키우게 되었고 그 중에 부실 채권자들이 금리가 오르고 무리한 대출로 받은 모기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바이어는 집을 던지게 된 거죠. 여기서 바이어는 왜 쉽게 집을 던졌냐? 그들은 다운페이를 내지 않았습니다. 액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다가 맡기게 된 거죠. 은행에서도 원금도 확보하지 못한 매물들을 떠안게 되고 결국 부동산의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이어와의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바이어는 금매가 없는 이유가 이때처럼 에쿼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 때 이후로는 다운페이를 20에서 30%를 다운페이 하고 포클로저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모기지를 못 갚는 상황이 돼도 제너럴로 판매하기 때문에 포클로저인 상품들이 안 나오는 거죠. 금매 상품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리하면 아시아 자금이 미국으로 밀려 들어왔고 저금리 정책과 함께 부동산 버블이 커지면서 금융 상품이 편승돼서 금융 버블로 옮겨지게 된 상황에 규제가 없는 파생 상품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구제 금융을 시작했습니다. 파산 직전에 몰린 은행이나 기업들에게 돈을 풀어 살린 거죠. 이 정책은 국민들의 혈세로 나가게 되자 당시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안 살리자니 연쇄부도로 이어져서 경제 시스템 붕괴가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칼을 뽑아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중에서 AIG 사태가 또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AIG가 구제금융으로 받은 돈을 보너스 파티를 해서 건물 난간에서 파티를 하고 시위대가 그 밑에서 시위하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공분이 일어나고 논란이 일어나게 됐죠. 참고로 이때 구제금융을 받지 못한 기업이 바로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파산 규모는 700조 원으로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위기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도 없을 때 인간의 탐욕이 부른 이 사건을 방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미국은 또다시 2010년 규제를 만들 법안을 제정합니다. 근데 이게 또 오늘날 이 제정을 또다시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다시 망각을 한 거죠. 인간의 욕심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관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 12월 지금도 2020년 양적 완화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버블이 이어져 자칫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의 양상은 과거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와 방법을 지난 영상에서 제가 꾸준히 소개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네, 벌써 12월의 끝자락이 되는데요. 올 한 해 저 미국 부동산을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에 훨씬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소원 성취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미국 부동산 김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